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5.18 발포 명령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도 없었죠. 유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죠. 오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참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양반 얘기는 묻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격한 감정을 드러내게 됐는데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 관련된 소식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자들의 질문에 질문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집사 비슷한 역할을 했던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용인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2마리는 생포됐고 2마리는 수색 과정 도중에 사살됐는데요. 1마리는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달 가슴곰 얘기.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썰전 라이브, 썰전 토크.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선대위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 맡고 있죠.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요. 관련돼서 좀 얘기를. 예, 자주 뵙고. 김종인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모셨으니까 비교적 자주 소통을 하고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찰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접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대로 매듭은 좀 안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오늘 90세로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아무도 학사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사과도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해서 왜곡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화도 나고 싫든 좋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던 분이시고 한국사의 한 장면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다만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고 예, 첫 주제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개인의 모든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지만 역사적으로 전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두 분이 잠깐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박주민 의원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돼서는 발포명령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했었어야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거부했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발포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장했던 분들을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도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벼란 듯 사망을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고 아까 조호섭 의원님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화도 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대사 비극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17일 날 광주에 갔었잖아요. 예. 5.18 단체들 그 초대를 받아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갔었을 때 그 유족을 잃은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노태우 대통령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내려오니까 아들을 보내서 사죄를 했다. 전두환 대통령도 와서 사죄를 하고 다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남았고 또 저도 그러길 바랬고 또 그 뜻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전달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참 이런 것들을 다 풀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서로들 용서하고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죄를 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 씨가 풀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성일종 의원님이 이제 5.18 단체에서 행사에 초대했던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의원분 중에 한 분이죠. 정운천 의원과 함께 예, 둘이죠.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었고요. 오늘 각 정당의 논평을 잠깐 짚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당의 공식적인 논평이고요. 정의당에서는 죽음조차 유죄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역사적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안 내세요? 논평이 안 낸 게 아니라 우리 저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제 당의 공식 논평은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당의 공식 논평이 없다는 게 이례적인 아, 거죠.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한 얘기를 보면 뭐 독재의 상징이 됐고 지난 과거에 반성이 없었던 대통령이다. 따로 조문할 계획은 없지만 조화는 보내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역사잖아요. 예, 우리 흘러간 역사 속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건 맞아요. 그 대통령을 역임했다고 하는 부분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기록에 남아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주의란 말이죠. 거쳐간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역사에서 한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에 있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과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록상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조차도 또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뭐 부정당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이 많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포인트를 맞춰서 뭔가 예우를 해야 된다거나 또 기려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사실에 대한 오히려 인정처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르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세조를 봤었을 때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이 조자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세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단종의 숙고. 이제 그게 역사적 평가죠. 네. 역사적 평가인데 어쨌든 이 불법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 파괴됐었고 또 광주의 그 젊은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가져오면서까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결코 국민들의 동의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더 아마 역사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죽음을 뭐 다 애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역사적 평가에 더 무게를 둬서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 때 그 80년 5월 18일부터 광주 전남도청에서 이제 진압까지 보면은 공식적인 통계로 사망자가 165명이고요.
열흘이 지난 뒤에 부상 이후 사망했던 분이 350명이 넘습니다. 행방불명이 70명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전 씨의 죽음 앞에 전 씨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들이 더 먼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잊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민족을, 자기 국민을 죽이고 권력을 뺏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거기에는 다 제도적 이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가 냉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수라고 본인들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예, 때문에. 헌법 가치를 지킨다. 이렇게 보수의 어떤 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단호하게 평가를 해야만 보수가 보수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이런 거 봐서는 그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보다 혹시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역사적인 진실 앞에,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쿠데타 같은 이런 사건들이 그 나라의 그 질서, 헌정 질서에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거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다고 보고 아마 저희 당도 입장이 나오겠지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일종 의원님은 5.18 관련법 개정에 아유,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서 5.18 단체에서 추도식에 초청했던 국민의힘 딱 2명 의원 중에 1명. 한 분은 이제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이번엔 비례대표고요. 지난번엔 비례대표고 정운천 의원이고 성일종 의원님이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5.18 단체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법안도 내놨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광주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 번영을 이끌어오고 자유로운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도록 했었던 광주의 정신이 활활 타오르고 아주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제도 정비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서포트를 할 겁니다. 네. 일단 뭐 전 씨의 조문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입장이 초반엔 약간 갈렸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낸 입장이 있고 또 기자들이 물었을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답한 부분이 있는데 윤 후보는 뒤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답했던 내용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선대위에서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조문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뀐 배경을 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전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또 대통령으로서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으면서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거 자꾸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데 우선 그거부터 내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좀 사과를 했더니 개한테 사과해 옆으로 좀 빠졌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인재를 골고루 잘 쓰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예. 전두환 대통령 때 김재익 수석 같은 훌륭한 인재들 발탁해서 써서 그나마 독재 정권이었지만 국민들 삶에는 좀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를 들은 건데 그래서 제가 5.18 관계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왜 모 대통령이라고 하지 그걸 왜 전두환이란 이름을 넣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한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맥락은 그렇다고 윤 후보가 설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 거기서 이제 개사과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인물의 평가나 뭐 이런 거를 그 이후로 하고 어쨌든 나라의 수반이었었기 때문에 그 아마 대권 후보로서 가는 게 그 예의상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었을 예. 때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과거에 이른바 전두환 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결부돼서 정치적으로 가면 손해다 이런 조언들이 좀 있었겠죠, 장모들이. 저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제 전 씨가 사죄 없이 떠났다라고 강하게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의 측근으로 관련 일을 맡아보던 민정기 전 비서관이 오늘 그에 대한 사죄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잠깐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유족에 대해서 사죄할 그런 뜻이 없느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저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33년 전에 사과했었고 또 여러 차례 했는데 뭘 또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 얘기인데 좀 데자뷰가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이런 데서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보냈던 반성이죠. 아니 뭐 계속 사과하라고 그래? 뭐 이런 반응이긴 한데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질문이 성일종 의원님한테 가는데. 예, 좋습니다. 예. 광주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난 그 명령자가 누구냐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실세였었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직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안 했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책임은 그렇죠. 당시의 실권자로서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또 이거에 대한 해명 없이 추상적 해명으로 과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꼭 그 전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전두환 씨의 태도를 보면 나는 광주 학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헬기 사격이라든지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예. 그런 주장을 오히려 하시는 헬기 사격 분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 공보비서관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광주에 계셨던 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오히려 계속 상처만 냈지. 그러니까 진상규명 협조 안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동시대 이 국민들의 감정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 공보비서관이라는 분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그 부분은 이따 또 우리 이성대 기자가 잘게 썰어서 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가 또 써는 건 또 잘 써기 때문에. 예. 33년 전에 사실 오늘이 좀 우연한 날입니다. 11월 23일. 당시에 백담사로 유배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떠나던 날이었더라고요. 백담사에 떠나서 2년을 보냈는데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그 당시의 미공개 사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민일보 측에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좀 보는데요. 백담사에 있던 당시 지금 전두환 씨의 모습 나오고요. 앞서 이제 이순자 씨의 아이를 손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촌부의 모습이고 권력을 누렸던 정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전 씨의 모습들 미공개되던 사진입니다. 당시 사진 기자가 잠입해서 찍은 거고요. 백담사 때 사진 일부는 사실 전 씨가 포즈를 취하거나 이래서
마치 뭐 소박한 삶을 사는 듯한 모습들만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 보는 사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권력에서 밀려나서 사실 유배 생활했던 실상 그대로의 모습들이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과했으니 됐다라는 뉘앙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민정기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는 했다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전 씨가 사망하면서 발포 명령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보안사령관의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련 증언을 해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른바 허화평 씨, 허삼수 씨, 장세동 전 안기부장,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좀 협조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 역사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은 뭐 국민이나 역사나 아니면 우리 헌법적 가치나 이런 거보다 전두환 씨에 대한 충성 이런 게 더 강할 겁니다. 아마 협조 안 하겠죠. 네.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긴 했겠죠.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모든 게 진실을 밝히는 게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고 가야 돼요. 그 누구든. 이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안 밝혀줘도 어차피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5.18 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또 증언 같은 걸 통해서 깨끗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시하면 5.18 민주화 운동의 폭력 지역 진압, 유혈 진압만 생각을 하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언론 통폐합도 했었고요. 당시 허문도 씨가 언론 통폐합을 했었고, 마음에 안 드는 대기업들은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언론 통폐합 당시 JTBC 전신인 TBC도 KBS2가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례라기 하기 그렇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통폐합을 해서 잘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옛날에 좀 그렇네요. 옛날에 역사가 있기 잘 나갔었는데 JTBC가 그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일종 의원님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맥락은 어쨌든 간에 뭐 나머지는 잘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뇌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서 2,200억 추징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1,000억 가까이를 안 냈어요. 절반 이상을 안 냈죠. 추징금이. 알겠습니다. 전 씨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무튼 성일종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근데 앞서 저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국민의힘에 왜 2명만 초청을 받았는지. 그거는 더 받아야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5.18에 대한 것들은 다 저희 당에서 했어요. 5.18 기념 그 묘역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민주배지? 그렇습니다. 법안도 다 했고 보상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5.18 단체가 세 단체가 있었는데 공법 단체가 안 됐어요. 공법 단체라 하면 국가보훈처가 직접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돼 있었는데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단체로 상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저희가 다 마무리를 다 했죠. 또 앞으로 후속 조치가 그 두 명이 마무리를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정운천 의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당의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핸들링을 거의 다 했죠. 다른 분들은 이거 뭐 했냐는 같이 다 했죠. 같이 다 했죠. 다 동의해 주시고. 다 동의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전 의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20대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윤석열 선대위 얘기입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선대위 합류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 중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시작은 화기애애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하지만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된 후부터 두 사람의 밀당이 본격화됐는데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보면 통합인데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와 관련된 그런 뭐 후일담 이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그럼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후보로서 선거를 해야 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얘기를 안 해.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그 사람과 그 양반으로 잡았습니다. 그 제목은 저희가 회의에서 잡는데 그 양반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라 했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다 또 저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워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딩이니까 말 그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나보고 양반?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근데 뭐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이제 뭔가 윤석열 후보 측도 상당히 뭔가 심기가 결심. 예, 뭔가 기분이 나쁜.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린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약간 이제 끝난 것처럼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또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거냐? 그럼 찾아오면 또 만난다는 투로 또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뭐 오는데 또 완전히 또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꿇으면 가겠다. 네, 뭔가 권한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밀당을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정치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밀고 땡기고.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갈 거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는 되죠. 왜냐하면 가고 싶어 하셔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서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을의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을 곱씹어 보면 정책이 묻지 마. 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원래 정치가 일상이었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을 하셨던 성일종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시야각이 넓은 분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워딩이라든지 경제적 처방, 정치적인 액션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니고 그걸 왜 다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그 뭐 언론에 다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 또 교육 문제, 특히 이 피해 계층, 코로나 와서 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국가의 역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속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서 시대에 어떤 쓰임을 받았는지를 꼭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큰 준비도 많이 해오셨고 해서 저는 이번에 대선에는 좀 오셔야 될 것 같고 전에 저한테 말씀 주신 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다.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정권이 너무 이 대한민국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김 위원장님께서 선대위에 대한 효율성, 선대위의 기능 중에서 뭐에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 이분은 효율성에 좀 두고 계시고 우리 후보께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상징성, 이미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 같은 분들을 과감하게 모셔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율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두 분은 둘 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밀당 끝에 합류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밀당 끝에 합류하실 거고요. 그래서 또 상품을 만드시겠죠. 나중에 실제로 그게 작동되든 안 되든 상품을 만드실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에 대한 강화와 이런 주장들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잘 팔렸죠, 상품.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경제민주화, 뭐 복지 거의 언급조차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합류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또 육체 노동에 대한 비하, 아프리카, 그렇죠. 야경 국가 수준의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거 실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소신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발언했던 사람이지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 또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탑재를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공수표 같은 그런 정책들 선대위에서는 되지 않을까 합류해서 싶어요. 메시지를 내겠지만 윤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됐을 때 안 지키면 끝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매번 그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여당이니까 또 예. 야당을 또 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여당 공격하고 뭐 다 그런 거긴 한데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밀당 당선 때 끝에 2012년에 네, 그랬지 않습니까? 밀당 끝에 오실 건 아니고 조정 끝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저는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저희 후보께서 이렇게 뵈니까 약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윤 후보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검찰로서 여러 가지 봉직을 하시면서 약자들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억울한 사람의 이 눈물을 좀 닦아주고 또 억울함의 누명을 벗겨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늘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많이 맞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예. 정책적 그 제안 능력도 많이 이렇게 개발해 놓으시고 갖고 계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조언이 필요할 거라고 일단 봅니다. 지금 거의 뭐 끝에까지 제가 쭉 경험상 보면 끝에까지 가면 마지막에 빵 부딪혀서 터지고 해결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흘 내에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합류할 걸로 보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합류할 거로 본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합류할 거라고 결국은 봐요. 합류할 것이다. 네, 우선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나서서 좀 설득을 하고 하면은 마지못해 끌려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그분으로서는 지금 별의 순간인데 저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대선판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뭐 어디 딴 데를 가겠어요? 뭐 거기 갈 수밖에. 그냥 예. 뭐 안 하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이 부분이 좀 와닿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저희 당에 예. 그 처음에 오셨었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었을 때 이 당이 내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다음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수권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만들어 놓는 게 내 임무다 이러고 이제 일성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정말 들어오셔서 당 정비했고 그리고 이제 4.13 보선에서 서울 부산을 이겼고 정말로 민주당과 이제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 대안도 정책 경쟁도 하면서 이제 수권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거든요. 이 역할들을 가장 중심에서 당을 잘 아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밀당 아까 조정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숨은 힘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껄끄러운 건 일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취해줘야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에게 나 안 가면 이준석도 잃어.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윤 후보에게 되게 너무 확대 해석이십니다. 너무 확대인가요? 예, 너무 확대 해석이십니다.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대표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이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예.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뭐 송일정 의원님은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밀당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오실 것 같고. 오실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왜냐면 그 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그 상임선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스타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판에 끼고 싶어 하시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밀당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한테 의견을 냈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전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뇌물 전과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선대위가 일사불란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효율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께서는 통합에 좀 방점을 네.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 비대위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고 있거든요.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 선대위가. 민주당 비대위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16년에 이끌었던. 그래서 민주당의 선대위가 지금 실패를 해서 굉장히 그 다운사이징을 하고 전에 대선 후보들이 지금 그 사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효율성이 안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대위원장은 좀 알고 계신 거고요. 또 우리 후보께서는 이제 많은 이 중도와 또 아주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 다 안아서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김한길 대표 같은 분을 이제 스카우트해 오신 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측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지금 밀당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의 어떤 권한과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당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좀 빼는 이걸 오히려 외부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뭐 그거는 과한 생각이고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후보의 선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후보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시면서 마무리하실 겁니다. 오늘 뭐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얘기됐던 장제원 의원이 옆자리에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원톱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누르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옆에서 조언자지 뭐 후보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탐탁치 않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 비대위원을 하셔서 잘하시니까 제가 물어본 건데. 장제원 의원은 뭐 처음부터 자리에 욕심을 낸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도 총괄상황 시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끼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원탑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후보가 원탑입니다. 그러나 후보는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표를 얻어서 현장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 후보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전략과 행동 그리고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 주는 것이 선대위원장이기 예. 때문에 원탑이 맞습니다.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또 다른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등판, 그럴 일 없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내 등판 얘기는 안 나오면 좋겠다. 거듭 말하지만 그럴 일 없다. 최근 불거진 본인의 이재명 선대위 등판론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한 건데요.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위 보시죠. 열흘 만에 2천만 뷰, 불만 토해냈으면 오늘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글입니다. 청년의 꿈 개설 10일 만에 2천만 페이지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자괴감에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년들 고통을 실시간으로 공감하는 홍준표 의원,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조국의 강 건너야.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홍천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조국 사태로 흔들렸던 민심을 떠올리라며 합당은 중도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조국의 강,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지영 아나운서가 썰픽 3가지 주제를 얘기해 줬는데요. 먼저 박주민 의원님부터 하나를 픽하셔서 뽑으셔서 네. 촌철살인을 더해 주시면. 전 세 번째였던 등판 그럴 일 없다. 양정철 전 예. 민주연구원장. 네.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이나 이해찬 전 대표님이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요. 저희 당이 1명이나 2명 이렇게 등판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이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고 예. 또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지금 선거를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뭐 등판해야만 문제가 풀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양정철 전 원장이나 이해찬 대표나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기사화가 되곤 하지요.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는 이제 선거 전략 측면에서 유능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소속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거나 뭐 또는 조언을 주고 싶으면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등판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시직감을 맡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서울정 의원님도 하나 픽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조홍천 의원께서 얘기하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거 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늘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이렇게 꿈을 꾸었고 또 그런 이야기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었거든요. 공정 정의에 대한 여러 시대적인 아젠다를 선점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는 이야기. 정말 이 말을 듣는 순간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시대를 바랐었을 텐데 조국 장관이 이거에 대한 모든 민주당의 가치를 허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건너려면 이거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지요. 쉽지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러고 싶죠. 쉽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못 건널 거라고. 저는 뭐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조홍천 의원의 인터뷰 내용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조홍천 의원이 레드팀을 맡고 있다 선대위 내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의 강은 이미 다 마르지 않았냐. 다만 일단 당시 조국 장관이 가진 책임이 컸기 때문에 또 그만한 책임도 커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YTN 인터뷰인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YTN인데 거기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이 마르면 그 바닥이 아주 진흙벌로 어마어마하게 깊기 때문에 못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하고 건너셔야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한 말씀 더 하실게요? 지금 이제 이 말을 한 배경이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그렇죠. 두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열린민주당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또 활동성이라든지 적극성이 뛰어나셔서 잘 이렇게 당대당으로 잘 통합이 되면은 그 활기찬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당내 신중하게 좀 내부 갈등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통합 과정을 좀 신중하게 좀 밟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썰픽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종부세 폭탄 아닌 정밀 타격으로 잡았습니다. 종부세가 이제 어제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납부자가 94만 7천 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중과세가 있어서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차별 폭격이 아니다. 이거는 정밀 타격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얘기를 좀 일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 국민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성일종 의원님은 이건 봉쇄 폭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윤호중 대표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8%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100만 명이거든요. 정밀 타격을 한다 그래서 100만 명을 무로 정밀 타격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세제에는 원칙이 다 있습니다.
재산은 재산세의 재산의 가치대로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예.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가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저도 주택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통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징벌적이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한 채밖에 없는데 예. 가격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분들 40년, 50년 전에 지금 사놓은 집이고 그 당시 사시던 곳은 변두리 같은 데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지요. 과연 국가가 이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세금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 예.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전보다 뭐 작년보다도 보면 부과 대상 인원이 늘어났고 또 부과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과 금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제 세율도 좀 올랐지만 예.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이런 집값이 것들도 올랐으니까 공시지가도 있었습니다. 오르고 네.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많이 늘었지만 사실 그 3주택자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법인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고지세액이 한 5.7조 원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액이 약 5조 원으로 87.8%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든지 이 경우에는 이제 공제 금액이 11억 원으로 상향이 이미 됐고요. 또 특히 고령층인 경우에는 80%까지 그 예.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장기 보유일 때 또 세액이 감면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붙어 있다. 같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성일종 의원님은 주택 보유를 좀 많이 해서 뭐 유통이 방해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종부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 진짜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인지는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탄보다 더 무섭죠, 세금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죠. 지금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정부가 여기에 사시는 분들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한우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없거든요.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해서 집값이 급등을 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리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징벌적 이러한 세금 제도라든지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 부동산 폭등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100만 명한테 세금을 고지하면서 정밀 타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원내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의 예를 들어 양도세 문제나 종부세 부분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사실 이번에 부담이 큰 건 다주택자의 종부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저는 굉장히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원래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중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 한정된 도시의 이 에어리어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고민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일단 다주택자라면 뭐 다른 사례들도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목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산세로 더 걷는 게 맞습니다. 자산세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많으면 세율이 높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산세도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돼서 위헌의 문제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세제를 있는 세제에서 자산세 같은 경우 세율을 더 올린다든지 조정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성일종 의원님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3.9만 명. 예, 약 14만 명 정도.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4만 명은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폭탄이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평가하고는 좀 다른 수치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분들에게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세제 체제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사실 몇 번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 일가구 주택에서는 제가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가요? 약 10년 정도 보유한 강남에 지난해 시가 22억 원 아파트가 올해 35억 원 했을 때 종부세가 약 200만 원 좀 안 되다가 원래는 600만 원이 넘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상한액이 있어서 약 27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뭐 시세가 13억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더 10억이나 넘게 올라는 더 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올렸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낸다고 하면 그건 재산세로 받는 게 맞죠. 받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젊은 분들하고 좀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종부세에 대한 보도 방향이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 거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를 왜 얘기 안 하고 그냥 세금이 는 부분만 얘기하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늘었고 거기에 비하면 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긴 계셨어요. 언론 보도에서도 대부분 이제 또 다주택자, 그러니까 송파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이른바 이제 마레프죠, 마레프 또는 반포 아리팍 두 채. 근데 그건 약간 투자 개념이 들어갔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라는 게 이제 공약으로 냈고요. 이 보유세 실질 비율을 높여서 이른바 국토보유세인데 여기서 나오는 세원으로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 안에는 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기자 아닙니까? 기자로 하게 되면 기사 쓸 때도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질문 똑바로 하라는 전두환 씨 측. 앞서 장면을 보니까 기자에게 굉장히 호통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두환 씨가 오늘 결국 9순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떠났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죄 여부를 물어보자 기자에게 저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서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도 다뤘지만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발포 책임 여부를 물으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책임도 없지만 책임 여부를 따지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호통을 친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발포 명령을 했다는 그거를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좀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전 씨에게 하느냐 이런 항변에 더 가깝죠. 사실 근데 저런 질문들 몇 날 몇 시 며칠에 뭘 했고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질문 모두가 결국엔 최초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전두환도 이걸 아느냐가 핵심인 건데 지금 규명이 힘들어진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민정기 전 비서관 말대로 그 논리대로 하면은 육하 원칙으로 따지고 싶어도 관련된 자료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뭐 일부분의 어떤 관련자들, 관계자들의 증언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도 않고 있고요. 자, 그나마 최근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공개된 발포 명령 관련된 구체적인 문건인데 이게 당시 그 보안부대에서 작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총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1인당 20발씩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80년 날짜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발포가 이루어졌던 21일자 날짜입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이후에 나왔을 때 조사 결과 이게 좀 시간적인 오차가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최초 발포 이후에 작성된 걸로 좀 보여요. 자, 그래서 당시에 군부가 최초 발포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사후에 또는 처음부터 날짜가 좀 잘못 작성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건만 가지고는 누가 명령을 했는지는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문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전시 측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질문할 테면 질문해봐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뭐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사실 정말 꾸준히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조사도 해왔을 텐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 기록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넘게 거치면서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삭제되고 왜곡되고 유실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미국 측 자료에 좀 기대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5.18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발포 명령, 뭐 책임자 이런 어떤 군사 체계적인 문제들은 미 국방부가 아직은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시 측에서는 계속 모른다라는 입장이죠. 오히려 더 억울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형사소송법에서도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죄를 물으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사죄하라 요구하는 거는 자, 옛날 원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하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오늘 저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 이 논리대로 따져보더라도 지난 80년대 말이었죠. 자, 국회에서 50 청문회 당시에 전두환 씨 출석을 하긴 했지만 딱 한 번에 그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나 잘못 없다라고만 갖고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광주 재판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 검사들이 그 형소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추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 안 했죠. 졸기만 했죠. 자, 그래놓고서 나는 이렇게 형소법을 가지고 따박따박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 밝혀진 미국 문건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신군부 실세가 전두환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건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같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란 명령을 당시 정말 실세라고 할 수는 전두환 씨 모르게 내릴 사람이 있겠냐라는 건 상식적으로 지금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고로 오늘 이 사망 소식에 대해서 외신들도 좀 주요하게 봤어요. 몇 가지 좀 외신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 자, 뉴욕타임즈 세계적인 권위지죠. 보시는 것처럼 엑스 밀리터리 딕테이터, 전 군부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언론도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은 엑스 딕테이터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Butcher of 광주. 무슨 뜻이죠? 학살자. 그렇죠. 광주의 도살자, 광주의 학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P 역시도 스트롱맨이라는 게 독재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해외 외신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이 정도까지는 쓰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호칭을 가지고 뭐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외신들은 가감 없이 사실관계를 적고 있는 거죠.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외신들은. 자, 그런데 독재. 뭐 강행권, 독재의 반대가 뭡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독재의 반대는 민주주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독재의 반대는 민주주의 개념이죠. 자, 민주주의의 화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민주주의도 군인식으로 할 위험성이 있는데 장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거의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내가. 네,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고 계신 거죠.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는 말에 사실 미국도 좀 화가 날 법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사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했던 건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만나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시간 만에 조문하지 않기로 바뀌었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조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성대 기자와 이제 같은 오피스를 쓰고 있잖아요. 보니까 간다고 쓰다가 이제 갑자기 2시간 만에 말이 바뀌어서 원고를 급하게 고치면서 한숨을 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점심쯤에는 갈 것 같이 얘기했었죠. 방금 네.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2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공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이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저렇게 공지까지 했습니다. 기사를 다시 썼죠. 그러니까요. 일을 2배로 한 셈인데 아무래도 2시간 만에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 때문이 아닐까, 역풍을 좀 우려한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참 논란이 됐었죠.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전두환이 12.12 쿠데타와 5.18만 빼면은 정치를 잘했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만 빼면 나머지는 잘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사과도 했고 또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조문을 가게 되면 혹시 가까스로 봉합한 그 광주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컸다라고 분석이 보이는 거고요. 네. 참고로 당내에서도 만류, 반대하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 점심 전후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거 국민의힘 홈페이지 보시면 전두환 조문 반대합니다. 윤 후보 절대 가지 말라. 윤 후보 전두환 절대 조문하지 마세요. 조문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그 당원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여당도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저런 기류를 보였다는 건 정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고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 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일종 의원도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참고로 민주당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는 좀 있어요.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최초의 그 입장에 나왔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만 그러면서 그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첫 번째 문장의 표현이 바뀌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 전두환 씨가 사망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 애도를 표합니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보다는 계속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표현법에 좀 차이가,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 내에서도 너무나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직면에서 계속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씨로 바꾸고 애도를 한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반대의 비판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게 없다라는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곰사육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지금까지 2마리는 생포됐고 2마리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살됐고요. 나머지 1마리가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포획되지 않은 곰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곰사육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 그리고 사육 농장의 열악한 환경, 허술한 관리 감독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본 저 농장이 지난 7월에 곰이 탈출해서 한 번 또 크게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7월에 2마리가 탈출했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사실은 한 마리 불법 도축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2마리 탈출했다 신고해서 좀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곰 사육 농장 탈출 사고가 6차례나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2건인 건데 그 네. 사이 여러 번 있었네요. 예,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농장주 혼자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서 그 노후 시설을 이제 곰들이 차고 나오는 거죠. 예. 아니, 곰 사육 농장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현재 탈출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곰 농장들은 곰 웅담 채취를 위해서 사육되는 곰들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국민 의식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뭐 보양에 대한 개념도 많이들 이제 약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웅담을 이렇게 먹으면서 곰을 저렇게 사육하면서 웅담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이제 곰 웅담의 수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경영 문제 이런 거와 부딪히면서 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웅담과 쓸개를 채취하려고 곰을 사육해 왔던 거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81년에 농가 소득으로 일환으로 곰 사육을 권장했어요. 권장했어요? 예, 예, 그랬습니다. 권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곰에 대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맞아요. 예, 85년에 이제 곰 사육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1994년에 한국이 사이테스에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보호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이제 수출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웅담 채취용으로만 계속 사육돼 왔던 거죠. 예.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니까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함께 먹이를 주면서 곰을 보호해 왔었지만 지금 사실 좀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좀 낯선 사람들의 방문이 좀 있었다. 뭐 먹이가 원래 먹던 사료가 아니었던 게 있었고 자물쇠가 열렸던 흔적들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사육장을 가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냥 뜬장이라고 해서 그냥 철장으로만 돼서 밑에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곳에 이제 갇혀서 곰들이 거기서 사육을 당했는데 그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곰이 힘을 주면 이제 뛰쳐나올 그게 부서지면서 뛰쳐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누군가가 열쇠를 열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너무 노후된 곳에서 곰을 그렇게 계속 사육하고 있는 거 불법 증식까지 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예. 대표님께서 혹시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처참했고요. 바닥에 뜬장이다 보니까 밑에 오물, 빗물과 그다음에 곰들의 배설물이 막 섞인 그런 오물을 곰들이 그냥 먹어가면서 물조차도 제대로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먹던 음식 잔반 이런 거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환경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있었던 곰 농장에 일부에선 중성화하지 않은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번식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반달가슴곰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국제적인 뭔가 멸종 위기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마음대로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이제 이것을 허락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미 허락한 개체들이 약 400여 마리로 시작해서 허락한 개체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애초에 그렇게 키우도록 장려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지금 현재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네. 예. 제가 지금 드는 질문 두 가지가 뭐냐면 반달가슴곰이 멸종 위기종이면 그거를 좀 더 잘 보호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권장해서 이제 사육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증식은 또 불법이에요? 현재로서는
반달가슴곰은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돼 있습니다. 일반 전시용, 그래서 동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리산에 있는 곰 이런 전시용과 야생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그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이테스종 동물은 증식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 사육곰들은 이미 중성화 수술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끼를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사육곰들을 일반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한 곰들이 있어요.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이 되면은 중성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이 되면 다시 사육곰, 그러니까 웅담 채취용으로 다시 오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간 곰들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용인의 농가가 300여 마리의 그 전시용 곰 중에 약 177마리가 그 전시용으로 그 용인 곰 농장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전환된 이 곰 중에, 그러니까 전체 그 308마리의 곰이 서울대공동 이런 시설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77마리가 용도 전환된 곰이고요. 네. 그 중에 일부 곰들이 이제 용도 전환을 해서 더 이상 새끼를 낳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새끼를 낳는다면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불법으로 증식한 부분은 그 용도 전환된 곰들 그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이군요. 예. 그럼 곰들은 비교가 결국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죠. 전시가 되거나 아니면 응당 채취용으로 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그리고 지리산에 있거나. 예. 야생으로 있거나. 네네. 정말 충격적인.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곰 사육은 합법인데 네. 증식과 도축과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된 곰을 도축하는 거는 불법인데 그 용인 사육 농장주가 그 용도 전환된 전시용을 도축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된 거고, 그게 불법이 된 거군요. 웅담 채취용은 합법입니다. 10살만 넘으면 합법입니다. 근데 그런 곰들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시용으로 하겠다 했던 동물들을 도축해서. 불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했었지만 사육곰 농장의 그 관리 정말 허술하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10살 이상이 되면은 도축을 해서 웅담을 판매할 수 있는 법규상으로는 가능한데, 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육곰 중에 상당수의 그 곰들이 10살 이상이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에서는 관리가 좀 미흡해서 동물들은 정말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고, 시설은 그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곰들이 뛰쳐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곰들이 10살이 넘어가면은 집단적으로 폐사를 시키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곰 웅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도살을 해서 웅담을 빼서 판매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10살 넘은 곰들이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그 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부족하니까 곰들을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그 잔반 이런 거를 먹이고, 그리고 곰들은 그 비좁은 뜬장에서 극단의 스트레스와 그러한 제대로 된 그 사료 공급도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사건을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번에 어쨌든 곰이 5마리가 탈출했고 2명은 생포, 2명은 이제 수색하는 과정, 잡는 과정에서 지금 갑자기 거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사살이 됐고 한 명은 이제 한 마리는 아직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잡은 과정에서 사살과 포획만이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요. 동물원 동물들이 그 탈출했을 때도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그 맹수들이 탈출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맹수를 키우는 곳, 그리고 동물원 이런 곳은 탈출한 동물에 대비하는 안전한 포획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탐문하는 식으로 샀다 보니까 마주치게 돼서 위협을 느끼면 이제 곧바로 사살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탄식이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한 마리가 무사히 좀 포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